인생은 순간이다. 김성근. 나는 한국 실업팀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새 옷을 사서 입어봤다. 그 전까지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기만 했다. 형수가 만들어주는 내 도시락 반찬은 오직 간장뿐이어서 반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려대는 통에 그게 싫어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주 가끔 우메보시 매실절임이라도 올려주는 게 가장 호사스러운 도시락이었다. 그만큼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럼에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어머니는 왜 돈이 없느냐?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남들의 상황이 딱히 부럽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 했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리저리 살피지 않았다. 워낙 가난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자전거에 우유 300에서 400병을 싣고 배달할 때도 목적지까지 오늘은 어제보다 5초만 더 빨리 가보자 하며 내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걸 스스로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나의 삶.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투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에 글러브나 야구공 같은 진짜 야구용품이 있을 리 없었지만 투수로 시합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을 뿐 부족한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어떻게 연습할까 생각하다가 찾은 방법은 집 앞에 흐르는 가스라강에 가서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지는 것이었다. 잡지, 신문에 실린 투수들의 사진을 보고 잘하는 투수들의 투구폼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보고 하루에 돌멩이를 200개씩 던졌다. 가졌냐 못 가졌냐 중요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 따지지 않았다. 무조건 되게 한다는 방향만 생각했다. 나는 그러한 내 기질이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슬프다면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가난하면 가난함을 도리어 날 성장시킬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 나는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41살부터 프로 지도자로 일했지만 첫 우승을 한 것은 66살 때. 꼬박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렇게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느린 만큼 부지런히 움직였고 나 자신부터 느린 거북이였기에 인내심을 갖고 선수들을 기다려줄 수 있었다. 그렇게 느리게 나아가며 얻은 프로세스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거북이형 인간.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때까지 오로지 내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찾았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시간만큼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한순간도 쉴 수 없었다. 시간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좌절하거나 잠시 쉬어가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가. 어딘가 벽에 부딪혔다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막힌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야 한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비정한 애정.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정할 수 있나 싶은 인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 들어와도 어디를 갔다 왔냐,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같은 말은 일절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알아서 찾아 먹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동네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그저 내 마음대로 놀았다. 어린 시절은 공터에 모여 조악한 도구로 야구를 했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노는 날의 연속.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때야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상. 오죽하면 우리 집에서는 내 성적표를 본 사람이 없다. 어머니도 형도 관심이 없었고 나는 펼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 아직까지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다. 자식들이 뭘 하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정말 잘못된 길인 것 같을 때만 한두마디 얹을 뿐 그전엔 일절 아무 말씀도 없이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유로웠던 가풍 덕에 나도 온전히 나라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나는 항상 나의 속에서 살았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연장되어 결국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제일교포 학생 야구단에 보내는 것도 사실 당시 부모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내가 제일교포 학생 야구단으로서 한국 땅을 밟은 게 1959년. 그때 일본에도 한국,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등 남한 사람들은 모두 밥을 굶고 산다는 헛소문이 팽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형도 망설였지만 꼭 야구를 하고 싶다는 내 기세를 꺾지는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가 유일하게 완강히 반대하셨던 게 나의 영주 귀국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일 간 수교가 단절되어 있어 매년 관광비자를 갱신해 한국에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더 이상 관광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야구를 포기하고 일본에 눌러 앉을지 아니면 야구 외엔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을 떠날지 선택해야 했다. 한국에서의 야구를 계속하겠다는 건 당시로서는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영원히 일본을 떠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영주 귀국을 결정한 것이 1964년 12월. 다행히 그 다음 달인 1965년 1월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가족과 문제없이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사이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 영주 귀국을 선택하면 어쩌면 가족들과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몰랐다. 야구냐 가족이냐. 나는 야구를 택한 것이다.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한국에 가서 살 자신이 있냐?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비장한 물음에도 나는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진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셨다. 노구의 어머니와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느새 이른을 목전에 둔 어머니이셨다. 한참 동안 명치깨를 어루만지시던 어머니는 그제야 다다미 밑에 숨겨놓았던 여권을 꺼내주셨다. 그리고서는 형과 누나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보내주자. 영주 귀국을 위해 오사카 공항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딱 집 앞까지만 배웅하셨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더니 날씨가 그저 비행기가 못 뜬다는 것이 아닌가. 별 수 없이 교토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보니 예상치 못한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쓰던 방에 이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벌써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김성근이 이 집에 살았다는 흔적 자체가 싹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바로 다음 날 진짜 일본을 떠나던 날도 어머니는 마루에 꼿꼿이 서서 집을 나오지 않은 채 떠나는 막내 아들을 지켜보셨다.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눈물 하나 없는 담담한 이별이었다. 마음속으로 아니면 식구들이 보지 않는 데서 몰래 울지 않으셨나 싶다. 어머니다웠다.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다. 막상 비행기 타니 가족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났다. 창문 너머 철조망 사이로 흐릿하게 형과 누나의 얼굴이 보였다. 그걸 보자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그제야 몸으로 느껴진 것이다. 어머니와 형제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엉엉 울었던 것 같다. 그러나 김포공항에 착륙해 내리는 순간 바로 내 마음을 바꿨다. 눈물은 멈췄다. 22살 혈혈단신의 몸으로 김포공항에 발을 내디며 나는 딱 두 가지를 결심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평생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되자. 그게 어쩌면 196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온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조그만 결심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여자 혼자 7이나 되는 자식을 키워야 했기 때문일까. 어머니에겐 오늘이 가장 중요했다. 오늘 살아남지 못하면 내일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매일 사력을 다하며 살았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할 새도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성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족들 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은 덕에 일찍이부터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입이 무거운 내 성격은 그러니까 타고났다기보다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풍이 비정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품게 되며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한 애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비정해졌다. 엄격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넘어져도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손자가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발전 없이 노상 도움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함이야말로 진짜 애정인 것이다. 비정하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키워야 하는 자식들이 생기며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